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7월 10일 멋진 주말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주말은 화창하진 않은데요, 그래도 좀 밝은 아침이 밝았네요. 이 주말 시즌인데 새벽에는 좀 비도 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금은 비가 그쳤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주말 되시길 빌겠습니다. 네, 여러분 마음 편하게 놀아도 돼요. 네, 주말에는 좀 생각 좀 하지 말고 네, 그리고 이번 주 내일 정도에 올라갈 권선장 브릿지에서 이런 하락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얘기도 있었지만, 거기에 핵심 내용이 뭐냐면, 핵심 내용이 몸빵이에요. 몸빵하자,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너무 많이 흔들리지 말고, 그냥 내 기업이, 투자한 기업이 좋다면 이래서 좋은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 거고, 이래서 고평가되지 않은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장이 하락할 때 마음이 안 후들려. 마음이 후들리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기업이 뭐 싼데, 더 싸졌네, 몰라, 이러고 몸빵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네, 어쩔 수 없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옵니다. 그래서 왜 주식 투자가 사실 어렵냐면, 이런 다른 데는 없는 심리 전개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투자의 어려운 점이 아닌가 저는 좀 싶어요. 다른 영역보다 여기가 어려운 게 심리 싸움이 너무 크거든. 아니 뭐 부부관계도 아니고 말이야. 당신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뭘? 이런 부부관계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심리 싸움이 많은 영역이 어디 있냐고요. 물론 이제 스포츠는 있죠. 스포츠 사실 그래서 어렵잖아요. 심리 뭐 야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는 심리 싸움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스포츠가 그 엘리트하고 그렇지 않은 데하고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투자도 그래서 사실 조금 그래요. 그런 약간 스포츠 같은 심리 싸움이 있는 스포츠하고 좀 비슷한 영역이 있긴 있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이긴다? 스포츠에서는 재능이 또 있지만 어떤 사람들이 이긴다? 쉬지 않고 루틴하게 훈련하는 사람이 이긴다. 그쵸? 옛날 박지성, 그 다음 강수진 발레리나, 장난 아니잖아. 장난 엄청나게 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하고 또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거는 하이라이트 기간이 있어요. 전성기가 있는데, 이거는 뒤로 갈수록 전성기야. 우리 버핏 할아버지하고 멍거 할아버지 보면 알잖아요. 물론 이제 한 90세 좀 넘어가니까 조금 결이 좀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해요. 옛날에 필립 피셔도 말년에 투자 수익률이 좀 좋지는 않았어. 그래서 아주 이제 말년까지 가면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갈수록 잘할 수 있는 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 중에서 나이가 저보다 연배가 좀 위에 계신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나 전인생을 담지는 말고 하다가 잘 되면 그때 점점 더 많은 것을 담는 그런 식의 방향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각도의 클리닉에서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고 있으니까요. 그거 계속 모아서, 아니면 시간 모아서 뭉쳐서 따로 역주행 해보셔도 투자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그 내용들이 가니까, 뭐 보통 한 건당 한두 개의 컨설팅이 가니까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국 증시 마감이 어떻게 됐어? 3대 지수 사상 최고치가,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 정도 하면 안 돼? 네, 이런 분이, 너희들 우리 뺨 맞게 해놓고 너희들 사상 최고치 도망가. 정말 무심하고 좀 심합니다.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좀 심하다. 좀 적정하게 맞춰줬어야지. 그냥 강보합 정도 했으면 몰랐는데 쭉 뽑았습니다. 네, 오늘은 주말이기 때문에 밑에 쭉쭉 나가는 지수, 나가는 게 안 나가니까 말씀드릴게요. S&P 500이 1.13% 올라서 4,369를 기록하면 사상 최고치. 다우존스도 무려 1.3%나 올라가면서 34,870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 나스닥도 무려 0.98%나 올랐습니다. 14,701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고요. 러셀 2000도 오르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거는 어떻게 될 거냐? 자,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자, 잘 들어보시죠. 한마디로 토요일이니까 교육으로 갑니다. 한마디로 현재 상황은 디플레이션, 리플레이션, 빵빵빵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오늘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디플레이션 세력들이 자기 수익을 확보했습니다. 디플레이션 세력들의 수익 확보, 그리고
리플레이션 플레이어들의 리플레이션 플레이 재개. 이것으로 오늘 시장 흐름들을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자, 이제 이렇게 되면 리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전투가 전입 가경의 상황으로 점차 들어가고 있다라고 지난 두세 달의 흐름들을 한마디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자, 오늘 토요일이니까 네, 평일 같으면 이렇게 말 못해요. 여유 있게 말씀 좀 늦게 올라가긴 하지만 충분히 이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이 전장 분위기 전체적으로 일단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한번 쫙 이렇게 뷰를 봐야 될 거 아니야. 뷰를 봐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보일 거 아닙니까? 자, 높은 곳에 한번 쫙 조망을 하자는 거예요. 지난 이전 달 그러니까 6월 한 중순 정도 수준까지 네, 어떤 상황이었어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서 연준은 일시적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인플레이션 날 것 같고 인플레이션이 막 날 것 같으니까 테이퍼링이 될 것 같고 막 이런 것을 걱정을 하면서 막 금리가 파죽지세로 올라가면서 관련된 우리 경기 민감주들 막 주가 땡기면서 그것들이 그 전 1분기부터 2분기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 아닙니까? 특별히 2분기에 더 하이라이트하는 구간도 들어갔죠. 이런 흐름들이 그러니까 진짜 그런가 봐요 이러면서 금리가 막 올라갑니다. 즉 디플레 세력들이 한 대 얻어 맞은 거예요. 이거 하면서 손절매가 막 터져 나오는 거죠. 디플레 세력들이 손절매 터져 나오는 게 SLR. 네, 우리 댓글로 제가 까먹으니까 그것까지 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SLR까지 이제 철회한다고 하니까 쫙 금리가 폭등을 하면서 1.734 막 이렇게까지 올라가죠. 금리가. 그러면서 피통하는 손절매가 나오죠. 채권 시장에서. 채권의 금리 상승은 가격 하락이다. 네, 금리가 쫙 올라가면서 드라마틱하게. 근데 너무 급하게 올라가니까 연준에서 뭔가 좀 스탠스를 좀 취하는 것 같았죠. 장기물을 사주는 듯도 하고. 그래서 금리가 조금 떨어지니까 이 디플레 세력들은 역시나 연준은 우리 편이야. 경기가 뭐가 좋아져. 좋아질 것 같지 않은데 일시적일 뿐이고 결국 지금 피크 아웃이 오고 있어. 우리는 여기에 베팅해야 돼 하면서 대반격을 합니다. 디플레 세력들이. 근데 그게 일단은 피토에서 손절매였으니까 피토하는 손절매였으니까 일단 1.6%까지 가격이 내려와 있죠. 거기서 슬금슬금 거기서 실험을 하고 있었다가 진짜 인플레이션 일시적일 수 있겠네. 그러면서 중국 쪽에서 성장률이 안 나와. 그래 거봐 안 나오잖아. 이러면서 점차 이쪽으로 이 줄을 땡겨요. 그러면서 베팅이 시작이 되죠. 슬금 올라. 이상하다. 이 정도까지 오르는 것 같지 않은데. 그때 저는 리플레이션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리플레이션이 주가에 좋아. 그래서 저는 리플레이션 세력이었고, 그러니까 디플레 세력들이 그러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채권 가격이 이럴 수 있나? 이렇게 돈을 많이 풀었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근데 그쪽으로 끌고 갔어요. 끌고 갔는데 지표들이 피크 치는 게 보이는 거죠. 지표들이 PMI 지표도 피크 쳤고 다 피크를 친 거야. 그러니까 조금 더 땡겼어. 그런데 이제 이번 달 7월 달 들어오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진짜 피크였나 봐. PMI 지수 떨어져. 고공행진이에요. 사실은 난 디플레 세력이 꼭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60이 왜 낮아? PMI 60이 60 지난번에 했던 ISM의 65인가가 사상 역대 최고치인가 그런데요. 통계 집계 이래 막 이렇게 나오는데 IHS 마켓에 70이 이게 웬 말이야? 70이 어떻게 나와? 거기서 60 얼마죠? 65인가 67인가로 떨어졌죠? 그게 그럼 낮냐고요. 근데 어쨌든 논리는 이거야. 피크 쳤잖아. 정상에도 내려오기 시작하네. 더 땡기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델타 터졌어요. 델타 바이러스 터지면서 확산하면서 한국같이 방어력이 뛰어난 걔네들 입장에서, 한국 사람 입장에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시각과 조망에서 봤을 때 쟤네 나라 입장에서는 한국이 방역 선진국이거든. 근데 여기가 델타 터지고 갑자기 확 늘고 사상 최고치 찍고 폐쇄까지 하고, 거기뿐만 아니고 유럽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막 빵빵빵 터지니까 야 이거 경기 없어.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중국에서 나온 PMI나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거 생산자 물가지수도 이제 꺾여.
생산자 물가지수가 9가 나왔던 게 8이 나오고 소비자 물가지수 1.5 정도가 나오던 게 1.1까지 떨어져요. 예. 예? 됐네 하고 쫙 잡아당기는 거죠. 쫙 잡아당기면서 야, 좀 심하게 잡아당기지 않았니? 10년물 국채금리가 1.25%까지 잡아당겼습니다. 자, 1.75에서 1. 와, 여기서 손절 친 사람 피토하는 거죠, 지금. 내가 팔고 났더니 저점이었어. 뭐 이런 분위기지, 채권 시장은. 그러면서 쭉 잡아당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야? 배부르지. 어우, 지금 한 달 만에 이렇게 쫙 뽑아 당겼는데, 채권 시장이 말이죠. 무려 8거래일 연속이었네. 8거래일 연속 땡긴 거예요. 금리가 내려져요. 랠리. 오늘도 고가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잡아 당겼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코로나19 터지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기가 하방될 것 같으니까 금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떨어졌지. 그때 9거래일 연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얼마나 연락에 랠리를 했는지 느낌이 오시죠? 8거래일 연속 채권 강세가 이어지면서 자, 그러면 많이 먹었네. 이런 사람들 나오겠죠? 네, 수익 실현합니다. 수익 실현하면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25까지 빠졌다니까요. 어제. 그래서 어제 그 아침 방송 드렸는데 1.25를 제가 분명히 봤었거든요. 아침 말씀드린 1.295야. 그래서 내가 잘못 봤나? 그래서 1.295입니다. 근데 1.25까지 빠졌던 것 같은데요. 라고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어요. 어제 아침 방송 보신 분은 아실 텐데. 근데 이게 지금 얼마? 1.381. 웬일이니? 1.381. 이렇게까지? 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세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디플레와 리플레 세력 사이에, 리플레는 저거죠. 디플레와 인플레 사이 정도에 있는 건데 경기가 침체가 되니까 돈을 풀어가지고 부흥을 시키려고 하는 게 리플레죠. 여기는 예를 들어 부흥이 되면은 돈 빼면은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이제 리플레 사이인데요. 자, 어찌되었건 그래서 채권 시장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이 상황, 현재 상황들에서 어떤 상황들이 지금 전개되었느냐, 큰 흐름들은 지난 6월이었죠. 6월 초였나요? 그 채권 금리가 최고로 올랐을 때 제가 이렇게 기억력이 정확하지. 우리 이럴 때는 오건영 의원 너무 대단한 것 같아. 그 날짜를 다 기억하니까. 자, 그러니까 1.75% 정도까지 올랐을 때 어땠냐면 장기물과 단기물의 금리차가 쫙 벌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촉촉촉촉 그때 그때 굉장히 많이 벌어졌었죠. 그러니까 거의 장중에 1.5% 정도, 그러니까 150bp 이 정도? 조금 더 벌어졌지. 160pp 가까이 벌어졌어요. 쫙 벌어졌었거든요. 1.6% 가까이. 근데 이게 지금 쫙 붙으면서 1.1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채권의 기본적 상식은 뭐냐면 장단기 금리차를 가지고 경기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좁혀져 가지고 심지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10년물 금리가 2년물 금리보다 낮아지는 상황이죠. 이게 가능합니까? 돈을 빌려주는데 2년간 빌려줄 때가 훨씬 편하지 10년 빌려주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미국 국채니까 완전 보증된 국채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단기 국채가 역전이 돼? 단기 금리가 올라가고 장기 금리가 떨어져? 이게 언제 가능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오늘 너무 길어지는데 토요일이니까 갑니다. 자, 장단기 금리가 언제 역전이 되나요? 단기가 경기가 과열이라고 생각하면서 금리 땡겨. 금리 막 올려요. 연준에서 금리 올려. 그럼 단기는 올라오죠. 그런데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나라의 미래가 밝지 않아. 10년 후에 경기가 계속 고공행진할 거란 자신이 없어. 오히려 쪼그라들 것 같은데? 이러면 어떻게 돼? 장기금리 떨어지죠. 그게 심화되면 장단금리가 역전이 됩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장기에 대한 경기 심리가 상당히 안 좋고 단기의 금리만 또 1번 말씀에 이빨이 올려놨으니 어떻게 됩니까? 이 금리의 무게 때문에 단기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경기가 꺾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경기 주체들은 그렇게 될 경우에 곧바로 주식시장에 패닉적 상황들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정말 공교롭게도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나면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지고 주식시장도 상당히 떨어지는 일들이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이 그냥 장단기 금리 역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금리 시장 떨어져요. 이렇게 도식적으로 해오면 이해가 안 돼. 그냥 이거 암기 과목 아니에요. 이거 암기 과목 아니고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증시각도 TV 한국에서 가장 쉽게 경제 원리를 설명해 주는 증시각도 TV에서 이걸 설명해 주자면 누가 설명해 드리겠어요? 자, 설명드리면 그거지. 딱 그거야. 미래는 모르겠는데? 못 믿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단기금리가 올리면 단기금리의 무게, 이거 금리, 이잣돈이 너무 아까워지게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럴 때 딱 미래로 눈을 돌려보니까 경기 하강일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주식을 패대기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고 경기가 하강하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지는 것과 좁혀드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아주 기가 막힌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장기도 장기 좋아질 것 같고 단기 금리도 이 정도 받아들일 것 같고 경기는 계속 상승하는데 미래에 대한 걱정은 없는 요 과정들이 있는데 이번에 그거를 조금 위로 올라갔던 거죠.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지면서 뭐 한 160bp 가까이 벌어지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상당히 커졌었던 거죠. 예.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리플레이션 플레이하는 애들이 좋죠. 그때 주식시장 보통 좋습니다. 우리 6월달에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까? 6월 한 달간은 물론 이제 안 좋은 안 올라간 주식도 있긴 했습니다만, 근데 대형주 중에서는 일부 그것들을 앞서서 전조 증상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반도체는 경기와 동행하는 지표입니다. 반도체 지표라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데 더 좋아질 수 있어? 이런 의문들이 계속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반도체에서 장렬했고요. 그래서 반도체 주식들이 못 올라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기초적인 거 정리가 되셨죠? 네, 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뭘 보셔야 되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그동안의 얘기를 시장에서 어떻게 여길까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맞네 라고 하지 않을까요? 네, 맞네. 자, 그러면 연준은 그간의 태도를 보건데 금리 인상 바로 한다? 안 하지. 그건 됐고. 그럼 테이퍼링은? 테이퍼링 논의가 왔으니까 하긴 할 것 같은데 내년이나 할 것 같죠? 지금? 현재까지는 내년 초나 뭐 이렇게 연말이나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그 정도 할 것 같은데 현재 이런 상황들을 경기가 이렇게 회복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면은 아주 세게 테이퍼링을 급하게 당겨서 할 수 있을까요? 못 하겠죠? 자, 그럼 리플레이션 플레이어들의 공간이 다시 열린 거예요. 그것들을 정말 빠르게 주식시장에서 흡수한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흡수했을까요? 돈이 많아. 돈이 일단 너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금방금방 흡수하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다는 거, 현재 상황들이 그랬다라는 거 보실 수 있겠고, 앞으로 그런데 지금은 이제 디플레이션 세력이 부활한 거잖아요. 이번 6, 7월 달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세력하고 이제 얘네들이 부활하면서 힘을 얻었고 일종의 리플레 세력들 간의 이제 본격적인 다툼이 벌어지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테이퍼링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디플레이 의혹이 강하게 됐을 때 테이퍼링 얘기 나오면 주식시장 리플레이션 세력은 쉽게 얻어맞을 수 있어요. 지금 두 장수가 나온 거예요. 이제 압도적으로 디플레 장수가 지난 2분기에서 힘을 쓰면서 착착착착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왔다면 쭈그러들었던 이 디플레가 다시 한번 부활을 하면서 두 장수의 싸움이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테이퍼링이 나오면 리플레이션 입장에서는 테이퍼링 나와? 하면서 저기 테이퍼링 엔드 저 뒤에 디플레가 있는데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쭈그러들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연준은 또 어떻게 할까요? 이 양세력을 이미 알고 있잖아. 사실은 그동안의 태도를 계속해서 보면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는 것 같진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평균 목표 물가제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물가가 많이 올라도 괜찮아. 누적해가지고 어느 정도 아니면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양자구를 같이 보고 있는 연준이 쉽게 행동하진 않을 겁니다. 쉽게 행동은 하지 않을 거지만 실제로 잠정적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 일부 조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디플레가 딱 하고 서 있으면 리플레이션도 무시하지 못하고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시간을 끌면 끌수록 상황은 어떻다? 상황은 돈이 많기 때문에 인플레 환경은 여전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또 리플레이션이 세력을 얻을 수 있겠죠. 이 두 놈의 줄다리가 오는 상황에서 오늘 그러면 도대체 단순히 그것 가지고 단 하루 만에 이렇게 흡 잡아당기면서 디플레 세력이 수익 실현한다고 해서 리플레이션 줄을 쫙 잡아당겼냐, 단순히 그거냐라고 얘기하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바로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 네, 중국의 인민은행이 드디어 지준율을 0.5% 인하했습니다. 자, 스테로이드 한 대 맞은 거예요. 네, 스테로이드 한 대, 여기 이쪽 리플레 세력이 스테로이드 한 대 맞았기 때문에 쫙 잡아 당길 수 있었죠. 그래서 이상하다. 우리 중국 마감에서도 지준율 인하한다고 하는데 왜 안 오르지? 왜 안 오르지?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자, 이렇게 돼서 중국이 어제 먼저 돌았고요. 요즘에 의외로 중국이 선행 역할 일부를 좀 하는 것도 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고, 이렇게 되면은 뭐 그 리플레이션 플레이어들이 조금 유리해지기 때문에 떨어진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빨리 회복될 수 있겠고, 연준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고민들이 생기는데, 아마도 너무 여기서 경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은 당분간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장기물 금리가 상당폭 급등 상황에서 안정화됐으니 연준 입장에서는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은 또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같이 더불어 가져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표상으로는 미국 상무부가 지난 5월 도매 재고가 1.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지표나 이런 것들 모두 나오는 과정 이런 등등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피크아웃이냐, 그거 갖고 지금 디플레 세력들이 한번 해먹었어, 이렇게 표현해도 좀 너무 음모론 또는 이야기 같은데, 이야기 쉬우시라고 토요일이니까 좀 이렇게 재미나게 이야기처럼 현재 상황들을 한번 조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 시장은 전반적으로 거의 전반적으로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오히려 그동안에 그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초강세 세력을 흐름을 보여줬던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폭보다 덜 올랐던 기업들의 상승이 좀 컸고요. 특별히 쭈그러들었던 리플레 세력들인 전통 주식들의 주가 상승, 특별히 은행주들 등등, 그리고 또 항공주들 등등의 주가 상승이 매우 크게 나타나는 흐름 확인할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